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 이름은 박민진이라고 해요. 직접 대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글로 인사를 나누는 거지만 이것조차도 저한테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나이가 40이나 됐지만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제일 어려웠고 또 제일 싫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던 저를 변화시켰던 남편과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마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5년이 흐른 최근까지도 그 상처와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2번, 3번 죽이는 엄청난 일을 겪었고 그 일을 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고 조금씩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저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저런 나쁜 인간들도 활개를 치고 다니며 뻔뻔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제가 왜 죄인처럼 은둔하며 지냈던가 싶어서 이제 저 스스로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지금 무척 떨리거든요.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이요. 서울 출신, 부산 출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상황에서도 쓰는 표현이긴 하죠. 또 틀린 표현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한 번에 와닿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압축한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느껴지는 묘한 시선들. 저는 그런 것 들을 수도 없이 받으며 살았어요. 제가 바로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보육원에 들어간 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7살 때였어요.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는지 얼굴도 알지 못했고 엄마가 돈을 벌러 가 있는 동안 이모가 저를 돌봐줬는데 엄마마저 돌아가셔서 이모가 저를 보육원에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한답니다. 이모가 저를 보러 보육원에 오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느낌이요.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살던 보육원은 대전에서 연구원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근처에 있었는데 그 지역이 대전에서는 나름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동네였어요. 제가 다니게 된 초등학교에서 저와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을 보면 다른 설명이 없이도 그냥 바로 느낄 수 있었죠. 반 아이들의 부모님 중 상당수가 유학파 연구원이거나 교수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 자연스레 좋은 동네라고 인식이 되고 평수가 넓은 아파트나 담장 높은 단독주택들도 덜어있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 곳에서 보육원 출신인 저는 더욱 폐쇄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산학협력 과정 같은 것으로 취업을 해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었던 덕분에 돈을 좀 모을 수도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와야 하거든요. 보육원을 나와서 제가 지낼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는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드디어 보육원을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보육원에 살고 있지 않아도 여전히 보육원 출신인 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저를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애매한 중소도시보다는 복잡하고 혼란한 서울이 군중 속에 묻히기에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서울로 오게 됐죠. 남편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생활 패턴이 비슷한지 여기저기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막차를 타고 귀가한 날이었는데 남편도 일이 늦게 마쳤는지 저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고 조용한 골목길이라 바로 앞에 적어도 나쁜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은 동네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게 조금 안심이 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저 스스로 좀 낯설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의식이 없는 사람을 혼자 둘 순 없으니 어쩌다 응급실까지 동행하게 됐던 거죠. 병원에서는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최근에 과로를 했느냐, 피로가 누적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깨어나는 건 봐야 할 것 같아서 앉아서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보게 됐어요. 생각보다 다부진 인상이었고 입고 있는 옷이 낡긴 했지만 아주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는 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말을 트는 사이가 됐고 얘기를 해보니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 존경스럽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남편도 저처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풀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 인생에서 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정말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얘기가 다 뭐야.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 얘기 안 해. 인사는 하지만 그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걸 뭐. 처음엔 다들 무슨 말이라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젠 다들 아니까 말도 안 걸더라고. 그게 너무 편해. 그래서 회사 옮기는 게 싫어. 옮기면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또 거쳐야 하잖아. 가족도 없고 친구도 한 명 없이 외롭지 않았어? 신기한 걸 떠나서 마음이 아프다. 외로운 게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 자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행복이 뭔지 알아버려서 이제 자기가 없으면 외로울 것 같긴 해. 나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지? 엄청 기분이 좋은데? 그래, 얼마든지 기분 좋아해도 돼. 자기 만나면서 내가 깨닫게 된 게 많은 것 같아. 우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진짜 멋있어. 나한테 큰 자극자가 되기도 했어. 사실 나는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그냥 최소한의 생활비랑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혼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사는 데는 크게 돈이 들어갈 것도 없었어. 적게 일하고 적게 쓰면서 뭐랄까 느슨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자기가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 나도 뭔가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거든. 좋은 영향이네. 자기도 나한테 좋은 영향만 주는 좋은 사람이야. 우리 참 잘 만났네. 그렇게 연인이 된 후 집세를 아낄 생각으로 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죠. 제가 남편을 만난 게 23살 때였는데 그런 생활을 그로부터 5년이나 했으니 결혼이나 혼인신고 같은 걸 하지 않았을 뿐 남편과 저는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5년이 되던 날 남편은 제게 정식으로 결혼하자며 감동적인 청혼을 했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바로 그러자고 할 걸 알았을 거면서 우리 자기 과소비했네. 고마워. 너무 기분 좋다. 내가 고맙지. 우리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 진짜 우리 집부터 사자. 내가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에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집에 대한 갈망이 좀 컸던 것 같아. 자기랑 정식으로 부부가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집을 갖고 싶었어. 사실 청혼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철저하게 혼자인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런 저 역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맺힌 한이 남편 못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였죠. 그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팠던 남편과 저는 둘 다 아파트가 싫었고 사람 냄새 나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었어요. 적당히 번화하고 적당히 한적한 동네에 아주 싼 가격에 나온 집이 있었는데 교통이 좀 불편해도 남편과 제게는 그만한 집이 없었답니다. 오래 비워놓은 집이라 손볼 데가 많아서 그렇게 싸게 나온 거였는데 남편과 제가 직접 다 발품 팔고 인터넷 뒤져가며 고치면서 살았어요. 물론 싸게 나왔다고는 해도 대출을 좀 받기는 했었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정말 마냥 좋았어요. 진짜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아, 조금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다른 가족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만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사는 것 같았죠. 그러니 서로 가족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할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어떤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죠. 지나다가 짐 좀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줬던 것뿐이라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그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게다가 딱 봐도 돈봉투 같은 걸 건네는 걸 본 거예요. 지난번에 짐 들어달라고 해서 들어드렸다는 할머니 있잖아. 나 오늘 자기가 그 할머니한테 돈봉투 같은 걸 드리는 걸 봤어. 지난번처럼 대충 얼버무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본 대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 나한테 못할 얘기가 뭐야. 얘기해도 괜찮아. 그분 누구셔? 그래, 지난번에 사실대로 얘기 못한 게 많아. 미안해. 내가 또 그렇게 거짓말할까봐 본대로 다 얘기해준 것도 고마워. 사실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래. 자라면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셨고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셔서 돈을 달라고 하셔. 아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나타나서는 돈 받아갈 생각만 한다는 거야? 낳아주신 분은 확실해? 그건 맞아. 형한테도 찾아갔다고 하고 형이 친자검사 같은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뭐 별 느낌도 없었어. 큰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찾아오시면 그냥 용돈 조금 드리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남편의 엄마라는 그분, 시모라고 해야 하는 건 아는데요. 아무래도 입에 붙지 않아서 그냥 남편 엄마라고 할 테니 양해해 주세요. 암튼 남편 엄마가 남편을 찾아와서 또 그렇게 돈을 받아가는 걸 제가 또 보게 되면 그러지 마시라고 말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라니까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돈을 뺏기듯이 주고 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우리 남편한테 돈 뜯어가지 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할 작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엄마가 또 나타난 거예요. 차림은 또 얼마나 요란한지 그 연세에 삐딱 구두까지 신으셨더라고요. 그러고도 어찌나 잘 걷는지 따라가는 제가 더 힘들었지 뭐예요. 그렇게 씩씩거리며 남편 엄마를 뒤쫓아갔는데 지하철 역사 안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죠. 근데 여자 화장실이 아닌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보고도 못 믿을 상황이라서 제가 뭘 본 건지 어리둥절했어요. 마침 청소 아주머니가 계셨던 모양인데 그분도 너무 놀라셨는지 어머 할머니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화장실 안에서 남편 엄마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나 남자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서 청소 아주머니랑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순간 얼음이 되어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있었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요즘엔 별놈들이 다 있어. 아니 멀쩡한 놈이 왜 할머니 분장을 하고 다니는 거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여태 남편이 엄마라고 말했던 노인의 정체가 남자라고? 제가 그 할머니를 잘못 본 건가 싶고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여장한 남자가 누군지 찾을 수도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무슨 소리냐고 사람을 잘못 봤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엄마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요즘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했구나 생각하고 넘어갔고 그 뒤로 그 할머니인지 아저씨인지가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마치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어요. 이런 찝찝한 일들이 있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1년 반 정도 살았을 때 남편이 어렸을 때 돌봐주셨던 큰 집에서 사업을 도우러 베트남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우리 형제를 그래도 돌봐주시고 공부도 끝까지 시켜주셨던 분이 큰아버지셔. 와서 도우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네. 집도 마련해 주신다니까 자기가 원하면 같이 베트남에 가서 지내도 돼. 베트남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 큰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돼. 아무래도 그렇지. 자기가 그걸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딱 2년이야. 2년만 떨어져 살면서 돈 모으자.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치? 그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에도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잘 지냈어요. 그런데 예정된 2년이 끝나갈 무렵 베트남에 있던 남편의 사촌 누나에게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문상객도 없을 텐데 굳이 그럴 의미가 없지 않냐고 베트남에서 이미 화장까지 다 했으니 자기가 유골함을 들고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촌 누나는 자신도 너무 황망하다면서 남편의 유골함을 전해줬는데 저는 2번이나 기절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뭐라고 하는 건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의 사촌 누나는 그런 저를 꼬박 이틀 동안 지켜보며 돌봐줬어요. 아직 많이 힘들 텐데 이런 얘기 해야 해서 미안해. 그래도 해야 하는 일들이니까 이해해줘. 보니까 이 집은 올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러니 집은 올케가 알아서 하면 되고 그 외 나머지 서류 정리 같은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고 갈 테니까 몸이나 잘 추스르도록 해. 내가 뭐 또 도와줄 건 없어? 감사합니다. 남편 없이 이 집에서 저 혼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인사 같은 것도 잘 못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기만 했던 제가 유일하게 다른 감정을 한 번 느꼈던 게 남편의 사촌 누나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거였어요. 남편의 사촌 누나가 떠나고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전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해 다시 군중 속에 파묻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전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이에요. 회사도 그만뒀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게 너무 싫어서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최소한의 연명을 했을 뿐 남편이 죽은 후 지난 5년간 저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낸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중 남편과 살던 신혼집 근처 헬스장에서 자꾸만 연락이 왔는데 당연히 제가 전화는 안 받았고 그러니 메시지를 남겨놓던데 용건은 제가 사용하던 사물함에 있던 물건들을 폐기해야 해서 동의를 구한다는 거였어요. 자체 규정으로 5년까지는 보관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에 남편이 선물한 책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베트남에 가면서 제게 그 헬스장을 등록해줬는데 운동은 열심히 안 했어도 건식, 반식욕 기계만큼은 아주 잘 사용했었고 늘 거기서 책을 읽곤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물해준 책을 사물함에 넣어두고 다녔는데 그 책이 버려지게 둘 수는 없어서 5년 만에 남편과 살던 그 동네에 가게 된 거예요. 남편과 그 집을 사고 이사해서 1년 반 동안 신혼생활을 했던 그 동네는 제 인생에서 타인들과 가장 많이 소통한 곳이기도 했는데 5년 만에 가니 낯설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아는 척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이웃에 사시던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새댁 맞지? 아유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 진짜 오랜만이지? 아니 그런데 결혼한 지 꽤 되지 않았어? 내가 지방에 좀 오래 있다가 왔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는 여전히 신혼 같더라. 골목에다 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뜨거운 밤을 보내던데 신랑이 힘이 좋은 모양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웃 아주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주책, 주접이 정말 불편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말하는데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남편이 옆에서 보고만 있다가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한다고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그냥 넘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 아줌마는 제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지방에 오래 계셨어도 아주머니 남편분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한번 생각이 꽂히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으로 무작정 가봤던 거예요.
그 집 근처에 간다고 해도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던 것 같아요. 대문이 빼꼼 열려 있었고 안에 인기척이 있길래 저도 몰래 대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거기엔 놀랍게도 남편의 사촌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나오는데 죽었다던 남편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다리도 다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는데 남편의 유골함을 받았던 그때처럼 기절을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멍하게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입에서 상소리가 튀어나오더라고요. A씨, 일이 쓸데없이 꼬였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들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목소리는 비슷했지만 남편과 완전히 다른 말투였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 남편과 무척이나 닮았지만 확실히 다른 사람이라는 게 보였어요. 5년 넘게 남편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남편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형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저 사람,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남편의 형님이신가요? 그런데 두 분이 왜 이 집에... 저한테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또 쓰러져. 진정하고 숨을 천천히 깊게 쉬어봐. 응?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줄게. 제가 악을 쓰면서 울부짖으니 남편의 사촌 누나는 제가 또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됐는지 저를 다독이기 바빴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도 한 잔 마시고 진정이 좀 되고 나니 그제야 남편의 사촌 누나는 제게 모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동서 짐작대로 죽은 동서 남편 형민이 형이 맞아. 그것도 쌍둥이 형이지. 그 얘기를 하려면 동서가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 동서 남편이 어렸을 때 큰 집에서 살았던 건 알지? 그 정도는 얘기는 서로 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알아요. 큰아버지가 걷어주셨다고 했어요. 공부도 다 시켜주셨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형님 아버지신 거잖아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그쵸? 그래, 그 큰아버지가 맞아. 형민이 아버지. 그러니까 동서한테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겠네. 우리 아버지가 동서 시부의 형인 건 맞는데 이복 형제셨어. 동서 시부는 할아버지가 60이 넘어 외도로 낳은 아들이었거든. 동서 시부를 낳아주신 분은 돈을 받는 대신 동서 시부를 우리 할아버지께 맡기고 떠나셨대. 그러니 동서 시부는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이복형인 우리 아버지랑 함께 자란 거지. 물론 할머니도 계셨어. 그러니 동서 시부가 눈치를 많이 보며 자라시긴 했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구박 같은 것도 당하면서 서럽게 자랐을 수도 있지. 그래서인지 말썽을 많이 피우셨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를 쳐서 동서 남편, 그러니까 형민이 형제를 낳은 거야. 쌍둥이 형제를 말이야. 그때도 할아버지는 돈으로 상대 여학생, 그러니까 동서에게는 시모가 되시는 분의 부모와 합의를 하고 쌍둥이 형제를 거뒀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동서 시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사고만 치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죽어버렸대. 연세 많은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후로는 우리 아버지인 큰아버지가 형민이 형제를 계속 거둔 거고 말이야. 형민이랑 쌍둥이 형은 그렇게 자랐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대체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주셔야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좋겠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납득을 시켜주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들어줘. 남편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만큼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큰 집에 얹혀 자랐고 눈칫밥을 먹으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형이 있다고는 했는데 쌍둥이인 줄은 몰랐고 큰아버지 밑에서 일하느라 베트남에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형의 제안으로 베트남에서 2년 일을 하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쌍둥이 형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얼핏 보니 영상통화가 걸려온 것 같더라고요. 쌍둥이 형은 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난감해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가 더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지만 더 이상 남편의 사촌 누나의 장황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았죠. 명확한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남편의 사망신고서부터 떼어봤습니다. 역시나 남편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사망신고서를 떼야 할 일도 없었고 남편이 죽은 후 저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런 서류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5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세상과 동떨어져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어떤 서류도 떼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 남편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남편의 쌍둥이 형이나 사촌 누나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얘기도 해주지 않았고 그들을 믿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남편이 베트남에서 다녔다는 회사를 직접 찾아갈 결심을 한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큰 결심이었거든요. 그렇게 큰 맘을 먹고 간 베트남에서 저는 남편의 큰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는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계시더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이 놀라셨고 진심으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일련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쌍둥이 손자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셨던지 미리 유언장 작성을 하시면서 쌍둥이 손자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는 조건으로 자기 아들, 그러니까 남편의 큰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쌍둥이 형제가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아들에게도 유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셨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철저한 분이셨지. 그런 분이 나한테만 그런 조건을 걸어두셨겠어? 당연히 형민이, 형준이 형제한테도 조건을 걸어두셨지. 유산만 믿고 제멋대로 살게 될까봐 그걸 제일 걱정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잘 마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자기 몫을 충분히 해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매달 얼마씩 생활비가 지급되도록 하셨지. 그리고 특정 시기가 지나면 남은 유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아주 세세한 항목들까지 다 작성을 해두셨고, 그건 변호사를 통해서 잘 집행되고 있었어. 남편이 죽었다는 걸 모르셨으니 남편에게도 그 생활비라는 게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남편의 쌍둥이 형이라는 분은 그 생활비를 수령하려고 남편이 죽었다는 걸 숨기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생활비 때문만이 아닐 거야. 내가 말했잖아. 특정 시기가 되면 남은 유산을 수령하게 될 거라고. 아마 그 돈 때문이었을 거야. 나는 사실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꽤 큰 돈이겠지. 그런데 사촌누님, 그러니까 큰아버님의 따님은 그런 일을 왜 돕는 거죠? 그렇게 빼돌린 돈을 나눠 갖기라도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이라니. 내 딸들은 둘 다 시집가서 미국에 살고 있다네. 그리고 둘 다 형민이보다 어려. 형민이한테 사촌 누나는 없어. 누군가 형민이 사촌 누나라고 했다면 그건 아마 형준이랑 사는 그 아이일 거야. 남편의 사촌 누나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그 여자는 남편의 형수였어요. 남편의 큰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동거 중인 여자인 모양이었어요. 그런 여자인 것도 모르고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마음속에서부터 고마워했던 게 생각나서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편의 쌍둥이 형과 형수는 남편의 큰아버지에게 남편이 급한 일로 인사도 없이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했고, 이후 한국에서 결혼한 와이프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짓말을 큰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어. 형민이 전화번호로 꼬박꼬박 안부 문자가 왔었고 한 번씩은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보여줬으니 믿을 수밖에. 그게 다 형준이었다는 건 까맣게 몰랐어. 지금 자네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형준이가 한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마다 그런 전화가 온 것 같긴 하네만 그땐 상상도 못했어.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그건 남편 큰아버지 말이 맞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요. 남편의 쌍둥이 형은 일 때문에 한국으로 오가는 일이 많았다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큰아버지를 속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큰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다 영상통화 화질이나 음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복 동생의 자식들에게 그리 큰 애정이나 관심이 있지도 않으셨는지도 모르죠. 유언장에 적힌 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체크 정도만 해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굳이 제가 처분한 신혼집을 사서 거기서 그런 미친 짓을 했던 이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 큰아버지를 통해 그 집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집이 남편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셨던 집이었대요. 그런데 그 집을 보고 처음엔 나도 정말 놀랐어. 그 집에서 형민이랑 자네가 신혼을 보낸 건가? 그 집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셨던 집이야. 형민이가 베트남에서 지낼 때 얘기를 해서 알았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집에 신혼집을 꾸렸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큰아버님께 저희 신혼집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남편은 처음부터 그 집이 할아버님이 사시던 집이라는 걸 알고 산 거군요. 저는 몰랐어요. 저도 그랬지만 남편은 그 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손으로 하나하나 고치면서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래, 그 집 사진을 보여주는 형민이 녀석 표정을 보니 녀석이 그 집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게 보였어. 사실 나한테 아버지는 애증의 존재셨지만 형민이한테도 그러지 않았겠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인 자기 아버지를 사랑으로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자기 아버지가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걸 두고 우리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을 테고 말이야. 그런데도 그 집을 사서 그렇게 신혼집으로 꾸미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쩐지 뭉클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좋더라고. 그래도 같은 핏줄을 나눈 내 조카가 맞구나 싶은 생각에 기특하기도 했어. 그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 집 사진을 보여달라고 자주 그랬더니 형민이가 아예 사진 몇 장을 보내주기도 했었지. 자세한 사연은 몰랐지만 남편에게 가족들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큰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한 남편은 큰아버님께도 참 많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더 고맙구나. 형민이가 죽었다니 그것도 벌써 5년 전에 그렇게 됐다니 믿을 수가 없어. 너도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남편과 저의 신혼집이 남편의 큰아버지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남편의 쌍둥이 형은 그걸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큰아버지는 그 집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뭉클하셨을 테니까요. 그런 큰아버지를 속이는 게 더 쉬웠을 것이고 큰아버지의 그런 감정을 신뢰하는 감정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편의 쌍둥이 형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걸 봤던 이웃 아주머니나 그 남편분은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고 연결이 되면서 그제야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쌍둥이 형과 형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은 제가 베트남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겠죠. 사촌 누나라고 하셨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실 건 또 뭐죠? 남편은 쌍둥이 동생을 사칭하고 다니고 부부가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게 취미인가요? 이미 다 알고 왔을 테니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할게. 형수라고 하는 것보다 사촌 누나라고 하는 걸 더 믿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 형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형수가 나서는 것보단 사촌 누나가 하는 게 더 설득력 있는 거잖아. 이런 사기꾼들인 걸 모르고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걸 생각하면 토가 쏠려요. 아세요?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그땐 나도 정말 진심으로 동서를 대했던 거야. 남편이 타지에서 죽어서 그 유골함을 전해받는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마음이 안 좋았고 그런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괴로웠어. 동서라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시네요. 하긴 두 사람이 저를 두고 이야기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 동서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 심정을 짐작하고 괴로웠다는 사람이 그런 사기를 5년이나 치고 있었다고요?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요? 우리를 불러놓고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얻어내고 싶은 게 뭐냐고. 그냥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세우지 말고. 여보,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없는 게 맞잖아. 우린 동서가 하고 싶은 얘기들 다 들어요. 그런 다음에 동서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겠다고 하면 그때 얘기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지금 대역죄인 취급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무슨 죄를 저지른 건지 정말 모르세요? 누가 잘못한 게 없대?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이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요.
그동안 내가 챙긴 돈을 돌려받기라도 바라는 거요.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정말 형민 씨 형이 맞아요? 어떻게 형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동생이 죽은 걸 숨기고 동생을 사칭하면서 5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던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나요? 남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가로채는 것쯤이야 너무 간단한 일이었겠죠.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이니 남편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에 가서 남편 행세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통장 비밀번호 하나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었을 거고요. 내 말이 틀려요? 명백한 사기고 범죄예요. 그걸 떠나서 죽은 동생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짓을 5년이나 해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우리도 힘들었어. 정말이야.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어. 이 사람 입이 거칠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서방님이랑 사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서방님이 그렇게 갑자기 죽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좋은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야. 서방님 죽고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어. 그놈의 돈이 원수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나아지나요? 돈이 원수라는 뻔한 말 뒤에 숨지 말라고요.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당신들처럼 하지는 않아요. 당신들은 너무 많이 가져서 배가 부른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비겁하기까지 하고 말이지. 그게 그렇지가 않아. 우리도 빚만 없었어도. 그만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빚? 빚이 얼만지 모르지만 다들 빚 지고 살아요. 빚 지고 그 빚 갚으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산다고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큰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까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큰아버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각오하세요. 저와 남편의 큰아버지는 그 인간들을 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항목을 검토해 고소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쌍둥이 형이 지고 있는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의 쌍둥이 형의 빚은 역사가 아주 깊은 거더라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의 돈 빌려서 도박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큰아버지한테 갚아달라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 할아버지가 정말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쌍둥이 손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처벌을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유산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목까지 야무지게 설정을 해두셨던 거죠. 사고만 치고 다녔던 쌍둥이 형은 할아버지가 설정해 놓으신 항목 때문에 생활비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집어를 개 못 준다더니 평생을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그렇게 대책 없이 살고 있으니 큰아버님이 보다 못해 베트남으로 부르신 거죠. 옆에 데리고 있으시면서 정신 차리게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역부족이셨던지 남편까지 부르셨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동생 몫의 유산이나 가로채고 살았으니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나 정말 기가 막혀서. 결혼 초에 남편의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갔다던 여장한 남자 기억나시죠? 그 남자가 바로 남편의 쌍둥이 형이었어요. 남편의 쌍둥이 형이랑 형수의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쌍둥이 형이라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완전 미친놈이더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사 과정에서 뭐가 드러난 게 있나요? 뭐든지 좋으니까 다 말씀해주세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중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여장한 사진 말이야. 이거 미친놈 아니냐고. 아니 뭐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완전 할머니 분장을 하고 다녔더라고. 옷차림이나 그런 게 화려하긴 하던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여장을 즐기는 놈이 할머니 분장을 한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할머니요? 형사님, 그 사진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형사님이 보여주신 사진 속 할머니는 남편이 엄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미친놈이 아니라 정말 악랄한 놈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르긴 몰라도 남편의 쌍둥이 형이 큰아버지한테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을 리가 없죠. 아마 남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형한테 돈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다 하다 엄마 행세까지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남편한테 들킨 건지 들킬 것 같으니 그만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한동안 남편 돈을 뜯어갔던 건 맞는 거죠. 남편은 살아있을 때도 자기 형한테 계속 갈취를 당하고 있었던 건데 죽어서까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 인간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사기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죠. 그것들의 형이 확정됐을 때 저는 큰아버님을 뵈러 베트남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큰아버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대로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벌을 받아도 죽은 남편은 살아 돌아올 수도 없고 저의 분함이 풀리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게 하는 건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되었다니 다행이야. 그리고 너한테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형준이는 지 몫으로 받게 되어 있었던 유산도 당연히 못 받을 거야. 그리고 5년 동안 형민이 이름으로 가로챈 돈도 다 돌려놓아야 해. 형을 살고 나오면 그 돈부터 갚아야 할 거다. 네, 일이 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나야말로 자네한테 고마워. 우리 형민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았었구나 싶어. 형민이 몫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유산 말인데 그거 자네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형민이가 죽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복잡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어. 아버지가 특약 설정을 여러모로 현명하게 잘해두신 것 같아. 그 돈이 형민이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형민이가 남겨준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어. 전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걸요. 그렇게 큰 돈이 저한테는 필요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왜 필요가 없어? 잘 생각해봐. 어디라도 쓸 데가 있을 거야. 자네도 부모님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뭐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걸 알아봐도 좋지 않겠어? 정 쓸 데가 없으면 말이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게 쓸게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우선 변호사부터 고용해야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벌은 형사처벌인 거잖아요. 죽은 남편의 억울함이나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로 고소할 수 있는 항목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먼저 죽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작정이에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엽기적인 행각을 어떻게 벌이고 다녔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받아야 할 벌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래, 옆에서 봐주진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응원할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끔 연락이나 해주게나. 그럼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기도 할게요. 그리고 큰아버님도 한국에 한번 다녀가세요. 형민 씨랑 살던 그 집 제 명의로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 집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그 집 보러라도 한번 다녀와야겠네. 알았어. 조만간 한국에서 보자고. 그 인간들을 응징하는 절차를 밟으며 저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틀 밖으로 조금씩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저 스스로를 가두지도 않을 것이고 복잡한 군중 속에 숨듯이 묻히지도 않을 작정이랍니다. 어쩌면 먼저 떠난 남편이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려고 이런 우연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연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보려고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